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논제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무역의 규모도 함께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에도 현재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다자 규범은 부재한 상태이며 전통적인 무역 규범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는 디지털 무역의 새로운 다자 규범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개별 국가의 규제권 확보에 중점을 둘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국제적 규범, 다자 규범이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필수적인 글로벌 표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은 개인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실증 근거로도 뒷받침됩니다. 둘째,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 제한이 고착화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후생 감소로 이어지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여서 특히나 중소기업 및 개인의 디지털 경제 참여에 막대한 타격을 입힙니다. 셋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에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허용한 국가들은 강력한 규제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서 불리한 경쟁을 하게 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무역 환경에서 자유무역은 많은 국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기업에게는 자국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가 새로운 서비스와 재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새로운 다자 규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입론에 앞서 저희 반대 측은 본 논제에서 말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디지털 협상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금융정보로 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전제에 의의가 있으시다면 자유토론 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측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반대합니다. 첫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관련된 법적인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관련하여 CPTPP, RCEP와 같은 대규모 FTA가 현재 신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WTO 차원의 규범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역의 이전 허용은 WTO 규범 해석상 큰 혼란을 가져오고 법적 안정성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둘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는 데이터 산업의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를 데이터 식민지화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려워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는 현재 통상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데이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므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반대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반대측은 현재 FTA로 데이터 역의 이전이 허용되고 있는 현상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지역화 및 역의 이전 사안을 각국 양허로 두는 것은 허용하되 WTO 무역 규범 수준으로 자유화를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에는 첫 번째, WTO 무역 규범화에 있어서 선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우선 법적 공백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역의 이전 허용이 지금 데이터를 역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허용이 오히려 WTO 국제규범 해석상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드리고요. 이것은 2021년 통상법무정책 2호 디지털 통상 자유화와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문헌에 따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가트 및 개츠 일반 예외 조항들과 관련 WTO 법리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고 데이터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츠와 가트의 법리를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데이터 해외 이전과 관련한 일반 규범이 없고 판례 역시 일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해외 이전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각국의 정책 방향성 혼선 그리고 대외 분쟁 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규범이라는 점에서 규범 존재 이유인 안정성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 시대에 데이터 흐름의 자유, 데이터 이동,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허용이 마땅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사실 데이터나 디지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논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입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는 이제 개도국한테 데이터 식민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점을 네, 그러면 찬성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반대 측에서 제시해 주신 말씀은 현재 다자규범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서 법적 불안정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날 앞서 제가 입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자규범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자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데이터 이동의 자유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개별 국가의 규제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안 된다는 논의는 좀 잘못된 논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서 또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정리를 또 저희 주장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어떤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다자규범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기본 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측이 제시하는 어떤 다자규범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체 결된 무역 규범 중에서 USMCA와 CPTPP를 참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되 그러나 규제 조치의 필요성을 규제 당사국이 입증하도록 하는 필요성 조건과 그리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만큼을 허용하는 비례성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찬성 측이 주장하는 다자규범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상황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이 필요하다는 저희 측의 기본 입장에는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둘째로 반대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향후 다자규범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지역화까지도 허용을 하는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측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보호를 정책 방향성으로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GDPR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GDPR이라고 하는 것은 EU 안에서 프라이버시 일정 수준 이상에 맞춘 규범인 국가들을 상대로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게 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 기준을 맞췄을 때 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역시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자유로운 이전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적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임을 저희가 지적을 드린 이유는 법적 합의가 되지 않은 규범이 나와 있지 않은 안정적이지 않은 이 상태에서 먼저 자유화를 선 결정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유화에 대한 법적인 WTO 규범과 일관성이 없는 판례가 존재하는데 자유화 결정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은 다소 선후 관계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예외 규정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부분 개츠와 가트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CPTPP와 같은 대부분의 다자조약에서는요. 그렇지만 이러한 데이터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규범하는 것은 문제점이 2021년 기준 45건의 분쟁 사건 중에서 예외 조항을 인정한 판례는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외 조항 인정의 한계로 인해서 사실상 데이터 무역의 자유화는 개별 국가에게 데이터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서 오히려 기업이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 독과점 문제를 야기할 뿐더러 데이터 오남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박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측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법적 공백 상태다. 이 법적 공백 상태에서 규범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고요.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자유의 토대의 질서에서 하자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GDPR 측면에서 이것이 국제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거 사실상 여개국에 대해서 고려 안 하냐 마냐로 굉장히 논쟁이 많은 정책인데 이것이 안정적인 현재 국제 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예외 조항 부분에 있어서 자의적 그 한 건밖에 지적이 안 됐다라고 했던 건 사실상 자의적인 남용을 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예외 조항을 많이 인정하게 된다? 오히려 무제한적으로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첨언하면 앞서 이제 저희 토론테크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외사항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개별 국가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어떤 데이터의 이동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조항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국가가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데이터의 완전한 이동 금지와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외 조항을 최대한 협소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데이터 이동의 그 어떤 자유가 중요한 이유를 경제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맥킨지에서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10% 증가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GDP가 3.1% 증가한다라는 경제적 현상, 경제적 이득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OECD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양자 간, 그러니까 국가 두 개 간 디지털 연결성이 10% 증가할 때 무역 서비스가 3.1% 증가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부분이 많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중요한 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무역 자유화를 실시했을 때 프라이버시라는 개인의 권리가 단순한 일반적인 경제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권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개월 전 한국과 같이 일부의 개인정보만 유출돼도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국가에서는 그 유출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남의 이름으로 1억 원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해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역시도 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례로 각 국가별로 1억과 1000조 이상의 과징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보다 그 데이터 산업상의 특성상 한번 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점을 찬성 측에서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성만 가지고는 자유화 정책을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예외 조항의 인정 한계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예외 조항 인정 한계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 선택 영역이 있지만 만약에 WTO 규범화가 되게 된다면 그 국가가 원치 않든 원하든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데이터 자유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GDPR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GDPR이라는 법 자체가 EU 내 굉장히 많은 국가들 내에서 서로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자간 규범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반박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반대 측의 지금 입장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규범의 방향성은 이미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반대 측이 제시하는 어떤 미래 규범 상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맹목적인 반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허용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무조건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CPTPP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고 각국의 이런 규제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짧게 짚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프라이버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무역협회 2021년 자료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현재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조치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효과가 없다라고 제시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대안을 저희가 왜 선제시하지 않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도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제한하면 일부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요. 더 큰 문제는 그런 규제가 디지털 파편화로 인해서 규모가 작은 기업 그리고 개인 사업자한테 더 치명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에코노믹 로우 그리고 한국데이터진흥원 같은 논지로 설명합니다.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은 소규모 기업의 피해를 확실하게 키울 것이다. 왜냐하면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하면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특히 규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 그리고 신생기업의 산업 역량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말씀하신 데이터 독점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산성 측께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2018년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시장 점유율 하락, 무역 특화지수 하락, 대칭적 현시 비교 후의 의매부호 유지, 무역수지 기여도 의매부호 유지 등과 같이 한국의 서비스 무역은 제3국으로 무역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아직은 비교 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 시장이 집중화 독점화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시장 지배력과 연결되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로부터 진입 장벽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전환 비용 존재에 따라 이 전환 비용이 높으면 경쟁을 낮추고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로 보면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옵션 더보기 등 해당 설정 화면을 가려 기본값을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데이터 정책 정문에 게재한 부분과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아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이렇게 데이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는 무엇을 믿고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한 독점 사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IT 서비스 강자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이제 세계 10대 인터넷 기업 중에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미국에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이 3대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데요. 이러한 독점 상황에서 디지털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허용하게 된다면 독점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프라이버시 문제는 다음 발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의 문제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은 이렇게 데이터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 경쟁 구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한 반면 중국 밖의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허용됨으로 인해 규제를 강화한 중국에서만 유리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국가들의 데이터 이전 규제가 이루어지면은 영내 산업의 보호가 되면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된 시장에서는 이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의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세계 최대 디지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국의 틱톡, 알리바바는 해외 진출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기업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자료가 사실 다자간 경제 생태계 때문에 개별적인 규제가 피해다라는 논지라는 점을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독점에 대해서 저희 측이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들은 오히려 규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체와 개인 사업자들이 이런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데이터 독점은 자유로운 데이터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반박 짧게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의 입장을 들어주시면서 예컨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자유로운 데이터 이통에서 불리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컨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외로 진출할 때만이 가능하고 이것은 데이터 이동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규범의 방향성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규범 자체가 GDPR 수준 정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 중심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옵트아웃 규제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을 조금 더 묻고 사후 관리로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피해자한테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규제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조금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함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점은 찬성 측이 제시를 해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중국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FTA 지금 현재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FTA 규범을 봤을 때 이 FTA 수준을 WTO화로 규범화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는 협약이 RECP, RCEP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지만 RCEP 12.4조 B항을 보시면 중국은 항상 안보상의 예외를 중심으로 데이터 이전 자유화에 대한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대, 데이터 주도국들이 본인의 데이터는 지키면서 다른 데이터는 얻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조항으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데이터 규범화 자체가 국민적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적인 데이터 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대기업의 데이터 규제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이 RCEP에서 안보상의 예외 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게 사실 저희의 문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자규범에서 이 예외 조항을 너무나도 크게 확대해 버리니까 각 국가가 자의적으로 그 조항을 해석하게 되고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 자체를 막아버린 효과를 만든다는 것이 저희의 문제 의식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측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일부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의 규제가 그런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지역화 등 사이버 보안 효과, 등의 보안 효과가 사실 미비하고 데이터를 분산시키기보다는 한 곳에 모아뒀을 때 오히려 이런 보안 문제는 더 심해지겠죠.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는 이것을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걸 지역화한다고 해서 보안 효과가 더 높아질 거다라는 것의 효과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데이터 규제가 본래 명분이었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는 국내 산업 보호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반대 측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이전에 있어서 이런 조치의 효과가 산업 보호에 국한된다면 이는 사실상 보호무역을 위한 위장된 조치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대기업이 데이터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대기업은 데이터 규제를 피할 만한 데이터 규제 비용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자료 언급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반대 측에서 계속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인터테이크 폴리시 페이퍼에서 EU의 GDPR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 시장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하다라고 밝혔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저희는 반대 측은 끊임없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찬성 측께서는 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는 원시 데이터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감소한다는 KF 2020년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결국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과 규제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경제 성장률도 같이 올라간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외교부 2021년 개발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기존 불평등 심화 혹은 새로운 불평등의 창출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제도적 사회적 평등의 수준이 선진국만큼 자리하지 못한 저소득국의 급진적인 디지털 기술 또는 접근 활성화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 사찰 및 민주주의의 훼손과 더불어 노동 불안정성의 악화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경제성만 가지고 자유화를 도입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상황이 모두 다르고 선진국만큼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가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동 분야에선 플랫폼 노동자의 실체 및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따르면 중개기업으로 규정되어 노동법상 지위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제도 사회적인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일문이김팀 맺은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맺은말을 하시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제 해당 문제가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짚어주셨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서 부딪혔습니다. 데이터 이전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 그리고 보호무역 조치로서의 성격이었습니다. 먼저 정당성의 측면에서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사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으나 저희 측은 CPTPP와 같은 다자간 협약을 통해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대안으로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실효성의 측면에서 저희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의 효용이 증진될 수 있음을 각종 실증 데이터를 통해 논증했습니다. 물론 반대 측에서는 데이터 식민지화의 우려가 있음을 짚어주셨으나 이제 오히려 데이터 제한으로 인한 소생의 저해가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저희 측 반박에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 조치로서의 성격이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규제가 불리한 경쟁 환경을 구성하고 있음을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했고요.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현재 규범이 부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일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으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같은 규제의 효과가 영내 산업 보호에 국한되는 등 그 실상은 미장된 보호무역 조치임을 저희 측은 입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전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는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향해야 하고 향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